이 이격도의 의미는 팔려고 하는 사람이 많아지겠구나라는 의미로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네. 외국인하고 기관이 파는데 개인 투자자들조차도 62평이 130이 넘어가면 최근에 돌아왔던 개인 투자가도 팔고 싶어진다는 거죠. 네. 그래서 장기 투자자도 팔고 있는데 단기 투자자조차도 130이 넘어가면 야 많이 먹었네, 그래야 되겠다. 이런 심리가 이제 좌우되면서 조정받고 이런 모습이 나왔다. 박 대표님이 현 상황에서 조정 끝으로 보시는지 아니면 조정 국면에서의 지금 이제 반등장으로 보시는지.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찬바람이 될 때 주식 투자하고 날이 더워지면 주식 팔라. 지금 7월 달에 주식을 하고 계시는 분들은 이 변동성에 엄청 스트레스 받으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그 팁이 삼성전자 최근에 돈 버신 주주분들 그 삼성전자 엄청나게 비아냥 당했었잖아요. 무슨 삼성전자냐. 그걸 오랫동안 견디고 인내하신 분들이 보상받는 그런 장이잖아요. 그래서 최근에 이렇게 많이 빠진 주식들도 1년 더 기다려야 됩니다. 이게 아니고요. 9월, 10월, 11월 지나서부터는 이렇게 죽어있던 종목들이 이제 살아날 거니까 3개월만 더 견디시면 네. 지금 시장이 왜 이렇게 떨고 있는지 한번 진단해 주시겠다고. 네. 진짜 많이 떠네요. 네. 그 크게 두 가지 이유긴 한데요. 예. 큰 그림으로 봤을 때 왜 이렇게 시장이 뭐 왔다 갔다 매수 사이트가 매도 사이트가 이제는 뭐 일상이 돼버렸습니다. 네, 일상이 돼버렸고요. 예. 또 이번에 그 소장님 같은 경우에도 네. 예전에 파생 상품 많이 하셨으니까 아시겠지만 희한한 일이 하나 발생을 했는데요. 희한한 일. 네, 푸콜레이쇼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예? 푸콜레이쇼. 푸콜레이쇼. 예. 예.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V코스피. 보통 이런 변동성이라는 거는 급락하는 장에서 발생하잖아요. 네. 근데 희한하게 이번에는 신고가를 내는데도 이런 푸콜레이쇼나 V코스피가 급등하는 희한한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그 자료 화면을 좀 보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지금 코스피 여기 검은색 실선이 코스피고요. 그리고 여기 푸콜레이쇼를 제가 표시를 해놨는데 빨간색은 콜 쪽으로 거래대금이 많이 쏠렸을 때 빨간색으로 표시가 되고 그래서 콜 쪽으로 쏠렸다는 말은 아무래도 시장이 더 이상 상승할 것 같아. 그러면서 이렇게 빨간색으로 표시되는 건 맞는데 풋으로 쏠렸을 때 이게 풋콜레이쇼라는 게 풋 거래대금 나누기 콜 거래대금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위에 분자가 풋이에요. 네. 그래서 떨어지는 거에 사람들이 많은 관심을 가질 때가 보면 요때 이란 전쟁 터졌을 때 3월 초였고요. 그리고 쌍바닥 쳤었던 3월 말에 보면 요 되게 불안하잖아요. 여기서 더 빠지는 거 아니야? 네, 그런 느낌 때문에 풋콜레이쇼가 보통 이렇게 바닥에서 나오는 게 통상적인 사례인데 이번에 신고가를 돌파하는데 푸콜레이쇼가 뜨고 V코스피가 막 위로 쳐 올라가고 희한한 현상이 발생했는데요. 그 정도로 우리나라 시장의 변동성이 지금 커졌다라는 그런 부분이고요. 그러면 이렇게 변동성이 큰 이유가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가? 그래서 큰 그림하고 작은 그림하고 말씀을 드릴 건데 먼저 작은 그림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작은 그림은 최근에 조정이 나왔었던 데가 보시면 이격도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격도라는 게 이동평균선 대비해서 지금 주가가 얼마나 많이 떠 있는가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은 우리가 5일 2평, 20일 2평, 그리고 60일, 120일, 200일 이렇게 이동평균선은 보통 띄워놓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통 보면 이 60일 초록색 60일 이동평균선 대비해서 주가가 얼마나 떠 있느냐를 여기 60일 이동평균선과의 이격도가 나타나는데 이 60일 이격도가 130 이상 넘었을 때가 지난 2월 말이었었고요. 2월 27일 날 시장이 6,300 찍으면서 굉장히 과열 모습을 보였는데 바로 28일 날 이란 전쟁이 터지면서 이틀 동안 그때 20% 빠졌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걸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때 이틀 빠졌을 때 기억하시겠지만 3월 3일 날 12.6%,
아니 9.11 테러 때도 12.1% 빠졌는데 9.11 때보다 더 빠졌다고 했었잖아요. 그게 왜 이렇게 강한 하락이 나왔을까? 이격이 너무 높아서 그랬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보면 3m나 5m 다이빙 때에서 뛰어내리면 네. 붕덩 빠지지 않습니까? 예. 아무리 몸에 부력이 있어도 이렇게 높은 데서 떨어지면 붕덩 빠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큰 폭의 하락이 나왔다면 지금 여기 130 이상의 이격이 발생했었던 때가 또 5월 달입니다. 5월에. 네, 5월 달에도 130 딱 넘어갔더니 이렇게 또 풍덩 20일 이평까지 신앙이 빠졌었고요. 그러고 나서 5월 말에 또 꾸역꾸역 올라옵니다. 그리고 6월 초에 다시 130이 넘어가니까 이때도 지수가 17% 빠졌었고요. 그때 반도체 주가가 20% 빠졌었습니다. 네. 그렇게 빠졌다가 다시 올라왔는데 최근에도 보면 이격이 거의 130에 가까워오니까 또 조정을 받는 이런 모습이 나왔고요. 자, 이게 이제 작은 변동성을 제가 설명을 드립니다. 네, 작은 변동성. 네, 작은 변동성은 이렇게 이격을 보면서 내가 주식을 지금 팔아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럴 때는 요 이격을 보면서 판단을 하시면 좋은 도움이 되고요. 그러면 이격이 의미하는 바를 우리가 이해를 하면 앞으로도 이 이격도라는 차트를 네. 활용하기 좋습니다. 자, 60일 이평선하고의 이격도잖아요. 그러면 60일 이동평균선의 의미는 뭐냐면 과거 현재 시점부터 과거 60일 동안의 평균 가격이 60일 이평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60일 이동평균선 대비해서 주가가 130이 넘었다는 말은 최근에 60일 동안 주식을 산 사람들은 평균적으로 지금 벌써 30% 이상 수익이 났다는 말이나 똑같습니다. 그러면 은행에 요즘 특판 예금 3.3% 이러는데 아니 60일이면 최근 3개월이잖아요. 예. 20일 동안이 한 달에 한 달이나 영업일수라면 그러면 최근 3개월 동안에 주식 사는 사람들이 벌써 30% 이상 수익 났네 하면 팔고 싶잖아요. 그래서 이 이격도의 의미는 팔려고 하는 사람이 많아지겠구나라는 의미로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네. 자, 그러면 최근에 외국인도 계속 주식을 팔고 있고 요즘 국민연금이 이제 리밸런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주식을 팔 거다. 그러면 외국인하고 기관이 파는데 개인 투자자들조차도 60일 이평이 130이 넘어가면 최근에 들어왔던 개인 투자가도 팔고 싶어진다는 거죠. 네. 그래서 장기 투자자도 팔고 있는데 단기 투자자조차도 130이 넘어가면 야 많이 먹었네 팔아야 되겠다. 이런 심리가 이제 좌우되면서 이 130이 넘어가면 이렇게 시장이 희한하게도 조정받고 이런 모습이 나왔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네. 그 다음에 좀 큰 그림에서 아니 이런 변동성이 도대체 언제까지 지속이 될까 이런 것도 좀 궁금하지 않습니까? 예. 예, 언제까지 지속될까에 있어서의 큰 그림을 말씀드리면 최근에 연준 의장이 바뀌었잖아요. 예. 케빈 워시로. 예. 자, 케빈 워시로 바뀌었는데 여러 가지 말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케빈 워시로 바뀌고 나서 과거의 사례를 보면 연준 의장이 바뀌고 나서 시장이 급락한 경우가 많았다. 이런 말들이 있거든요. 그랬죠. 역사적으로 뭐 좀 그랬죠. 네. 역사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여기 보시면 페드 의장 교체 후에 주식 시장이 급락하는가? 예. 보면 가장 크게 급락했던 게 블랙만데이 얘기 되게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 블랙만데이가 1987년에 그린스펀이 취임하시고요. 예. 그러고 나서 2달 정도 됐나? 네. 맞아. 예. 맞습니다. 예. 9월 달에 취임하시고 나서 금리를 올립니다. 금리를 올리고 나서 10월 말에 소위 말한 그 유명한 블랙만데이가 있었고요. 한 달 동안 3,300에서 2,200까지 엄청나게 35% 빠집니다. 그때 당시에. 이 블랙만데이가 왔었고요. 요 전에 8년 전에는 1979년도에 폴 볼커였었죠. 볼거. 예. 그래서 여기 지금 페드의 금리 차트인데 요때 79년도에 폴 볼커가 8월에인가 취임하고 나서 취임하자마자 뭐 400bp 금리를 쳐올리면서 요 회색 영역으로 돼 있는 영역이 리세션이 왔었던 거지 않습니까?
그게 금리 쳐올리고 나서 1980년도에 리세션. 그러니까 놀래가지고 금리를 낮췄다가 다시 올리는데 또 올렸더니 또 리세션. 이런 금리 공포가 있었던 때가 요때고요. 예. 그러면 그린스펀이 취임을 했었던 87년도는 어떤 상황이었냐면요. 그때는 폴 볼커 이후에 이렇게 금리를 낮추는 추세에 있었습니다. 예. 낮추는 추세에 있었는데 요때 금리가 페드 금리가 살짝 올라가죠. 예. 살짝 올라갔을 때가 그린스펀이 취임하고 나서 금리를 올립니다. 올렸더니 두 달 뒤에 박살나니까 놀래서 다시 금리를 낮췄다가 시장이 다시 빠르게 회복하니까 금리를 다시 쭉 올리기는 합니다. 예. 그러면서 그린스펀이 19년 하셨죠. 19년 18년 가지고 그 정도. 그 다음에 누가 있냐면 요 2006년도에 버냉키가 취임을 하시거든요. 그 버냉키가 2006년에 취임하시고 나서 마지막 금리 인상이 이루어지고 5.5에서 옆으로 기다가 그 다음에 2008년도에 박살나죠. 그래서 2006년에서 2008년이면 그래도 시간이 뭐 2년 정도 있었네 이럴 수는 있지만 예. 실제로 이 서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불거진 거는 2007년 2월에 한번 불거지고요. 그다음에 2007년 10월 달에 되면 이 소위 말하는 IB들이 그때 당시에 골드만삭스, 리만 브라더스 이런 빅 IB들이 엄청난 충당금을 설정을 하면서 쇼크가 옵니다. 2007년 10월 달에. 그래서 벤 버냉키가 연준의 의장으로 취임하고 나서도 1년 뒤부터 시장이 크게 흔들리는 모습이 나왔었고 그러고 나서 그다음 의장을 누가 했었냐면 자넷 옐런이 8년 그랬죠. 뒤에 네. 2014년에 취임하십니다. 그런데 여기도 적혀 있지만 자넷 옐런 취임하고 나서 큰 조정 없이 상승장이 지속됐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2015년 하반기에 시장이 많이 흔들립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페드가 2014년도에는 제로 금리였었잖아요. 예. 그리고 이때 당시에는 벤 버냉키가 그 유명한 헬리콥터 벤이었잖아요. 뭐 엄청 왜? 뿌려댔죠 돈. 왜 돈을 뿌려댔느냐? 지금처럼 물가를 잡아야 되는 게 아니라 물가를 끌어올려야 되는 상황이었었죠. 네, 그래서 이 2014년도에 자넷 옐런이 취임했을 때 별 시장이 동료가 없었는데 2015년도 7월 달부터 미국의 바이오 나스닥 생명공학 지수가 30% 급락이 나옵니다. 그러고 나서 2015년 12월에 첫 금리 인상이 단행됩니다. 예. 네, 그러면서 시장이 이제 15년 하반기에 좀 안 좋은 모습이 나왔고요. 그러고 나서 16년 12월, 그다음에 17년에 3번, 18년에 4번 하는데 2018년에 누가 취임을 하냐면 바로 얼마 전에 퇴임하신 파월 의장이 예. 취임하시죠. 예. 그런데 이 파월 의장의 취임은 당시에 트럼프 대통령 1기 때 2년 차에 파월 의장이 취임하시는데 이분은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하셨어요. 그래요. 지금은 케빈 워시도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하셨잖아요. 네.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하셨는데 요때 2018년 10월, 11월, 12월 3개월 동안에 S&P 500이 또 급락하죠. 네, 그때 10월, 11월, 12월에 3개월 동안 20% 급락하는데 그때 우리 코스피도 엄청 안 좋았죠. 2018년. 2018년도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미중 무역 분쟁 갈등을 야기시키면서 되게 안 좋았었고요. 그러면서 2018년 하반기에는 반도체도 무너지고 미중 무역 분쟁 갈등에 우리가 옆에서 고래 싸움에 이제 등 터지는 그런 모습이 나왔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번에 케빈 워시가 취임하셨는데 그동안의 케이스 보니까 아니 연준 의장이 바뀌고 나서 금리를 올리게 되면 조정이 반드시 왔다는 거죠. 그랬죠. 네. 지금까지는. 그래서 근데 보시면 지금 연준의 금리 정책은 어땠었냐면 5.5 갔다가 3번 내렸죠. 그리고 동결하다가 또 3번 내렸죠, 작년에. 그리고 올해도 올 초만 하더라도 올해도 한 2번 금리 인하하지 않겠냐나. 그 시점이 그렇습니다. 연초만 해도. 네, 그 시점이 언제 될까 했었는데 최근에는 금리를 내리는 게 아니라 금리를 올려야 되는 상황이 지금 도래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왜 금리를 올려야 되냐면 요놈 때문에 그렇죠. 지금 CPI가 올 초만 하더라도 1월 CPI가 2.4였거든요. 예. 2.4인데 지금 4.2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그죠? 아하. 4.2까지 올라와 있더니 그래서 2023년, 24년, 25년 이제 물가가 안정되는구나.
예, 그러니까 금리를 계속 내려주겠지 이러면서 주가가 올라왔는데 CPI가 2.4에서 3.3도 아니고 4.2까지 올라오다 보니까 지금 정책금리는 3.5에서 3.75잖아요. 예. 그리고 10년물 국채금리는 4.4잖아요. 4.4하고 3.5. 야, 금리 올려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지금 페드 와치에서 금리를 내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금리를 하반기까지 한 번에서 두 번 올리는 걸로 지금 바뀌고 있습니다.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이 공포가 다시 떠오르는 거죠. 야, 연준 의장이 바뀌고 나서 금리를 올리게 되면 시장이 항상 박살나던데. 예, 지금 그래서 우리가 지금 최근에 이 시장의 변동성을 야기시키는 투자자 심리를 떨게 만드는 이 이유가 뭔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박살나는 경우를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회색 코뿔소라고 합니다. 그죠? 왜냐하면 시장에 영향을 주는 게 금리인데 금리가 올라가면 자산 가격, 특히나 위험 자산의 가격이 떨어지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다 보니까 이거는 블랙스완이 아니라 바로 앞에 내재하고 있는 위험이거든요. 예.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2022년처럼 페드가 처음에 25bp, 그 다음에 빅스텝 50bp, 그 다음에 75bp 4번 자이언트 스텝 그렇게 금리를 쳐올리면서 완전히 회색 코뿔소가 우리한테 돌진을 했었잖아요. 확 다가왔죠. 돌진하면서 그때 페이스북, 엔비디아, 넷플릭스 전부 다 70% 이상 빠졌습니다. 그래서 회색 코뿔소에 그대로 얻어맞아가지고 나자빠졌다. 그 트라우마가 불과 4년 전에 있었던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러다가 또 금리 다시 쳐올리면 이 공포가 있는 거죠. 거기에 시장이 떨고 있다. 그래서 최근에 10년물 국채금리가 4.5, 4.6만 되면 미국 시장, 한국 시장 할 것 없이 와르르 무너지는 모습. 바로 앞전에 6월 달에도 반도체를 비롯해서 시장이 17% 빠졌을 때가 4.6을 넘어섰을 때였었거든요. 네. 그래서 뭐가 시장에 영향을 주냐. 내가 자신 있는 이 종목이 나는 빠질 거 없다라고 생각했는데 막 종목이 무너지는 거에는 이 회색 코뿔소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는 그래서 회색 코뿔소가 이번에 22년처럼 우리한테 돌진하는지 아니면 저기서 풀만 뜯다가 그냥 가만히 있는지 이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러면 풀만 뜯고 있을 건지 풀만 뜯고 있으면 얼마나 보기 좋습니까? 네. 예, 그 동화책에 나오는 코뿔소처럼 사랑스럽습니다. 그럼 뭐 풀만 뜯고 있을지 돌진할지는 페드가 금리를 이번에 다시 쳐올리면서 뭐야 다시 쳐올리는 거야 이렇게 되면 시장이 무너지는 거고요.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금리 올리는 신용 한 번에서 두 번 하다가 말 거다는 거죠. 근데 두 번까지도 저는 안 간다고 보고요. 예. 한 번 정도 하고 말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왜 그러냐면 다시 이제 CPI를 보면서 말씀드리면 되는데 조금 전에 그 보셨던 CPI에서 지금 4.2까지 올라왔잖아요. 예. 그러면 4.2까지 올라왔는데 앞으로 발표될 요 다음 지금 7월 10일 언저리에 발표되는 6월 CPI가 어떻게 될까? 근데 지금 이번에 6월 10날 발표된 거는 5월 CPI거든요. 근데 7월 달에 발표되는 6월 CPI는 지금 6월 달에 소장님 지금 밤에 월드컵 보세요? 월드컵? 네. 월드컵을 뭐 보려고 하니까 아니 뭔 놈의 월드컵 골 넣은 거를 갖다가 무슨 다른 뉴스 보는데 영상이 아니고 사진으로 보여주대. 네, 그게 저작권 때문에. 아, 네, 그럴 건데요. 그래서 지금은 미국에서 월드컵 때문에 알제리, 요르단 이런 경기가 샌프란시스코에 벌어지는데 그 스타디움이 꽉 찼더라고요. 그 정도. 그래서 월드컵 특수 때문에 고용도 나쁘지 않게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물가가 떨어지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6월 달에 발표되는 지금 CPI가 예상은 4.0이 나올 거다. 아니면 3.9가 나올 거다. 왜냐하면 유가가 떨어졌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6월 달에는 지금 월드컵 특수가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만약에 7월 달에 발표되는 6월 CPI가 예상은 3.9, 4.0 하는데 이게 4.1, 4.2 나오잖아요. 예. 그러면
물가 안 떨어지네. 금리 올려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최근에 지금 ECB 올렸죠. 일본 올렸죠. 우리나라 올린다 그러죠. 최근에는 제롬 파월 의장 이후로는 미국 연준이 다른 나라보다 이 금리 정책이 약간 오히려 늦게 지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7월 29일 날 있는 FOMC 회의에서 예. 페드가 금리 올리는 거 아니야? 거기에 이제 시장이 떨고 있는 거고 지금 미국의 10개 헤지 펀드 중에 9개가 전부 퀀트 베이스로 움직이거든요. 예. 레이 달리오의 브리지워터 어소시에이트 뭐 부터해가지고 다 퀀트 베이스로 움직이는데 연준 의장 바뀌고 금리를 올리면 시장 무너져. 이걸 저만 아는 거냐? 아닙니다. 다 알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걔네들이 최근에 보면 소위 말해서 포트폴리오는 베타를 낮출 거고요. 예. 베타를 낮추기 위해서는 빅테크나 반도체를 줄이고 코카콜라나 그 빅파마 같은 필수 소비재에 해당되는 빅파마 같은 비중을 올려야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 코카콜라 주가, 유나이티드 헬스 그룹 주가 단단하죠. 그래서 포트폴리오도 이렇게 리밸런싱을 하고 있고요. 베타를 낮추는. 그다음에 롱숏을 하는 선수들도 롱의 그 베타가 높은 반도체에 지르고 있었다면 이쪽 비중을 좀 낮추고 네. 베타를 낮추는. 그리고 주식을 레버리지를 일으키는 마진 뎁 트레이딩이라고 신용융자 그런 것도 이거 7월 달에 이 금리가 올리게 되면 시장이 무너질지도 모르니까 좀 비중을 낮춰 이러면서 좋은 주식에 대한 매도가 나오다 보니까 최근에 나스닥이 전고점 뚫지 못하고 이제 약한 모습 그런 게 나오고 우리나라도 반도체 그렇게 좋다고 해놓고는 또 확 빠지기도 하고 외국인은 계속 때리고 있잖아요. 외국인이 때리는 게 패시브 펀드에서 비중이 늘어난 거를 이렇게 가지치기 하는 부분도 있지만 베타를 좀 낮춰놔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외국인의 매도가 함께 나오고 있는 부분에다가 국민연금은 리밸런싱을 해야 되고 그래서 수급적으로도 지금 악화되는 모습이 나오면서 요 7월 한 달이 네. 조금은 우리가 공격 앞으로 하기보다는 좀 수비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설명해서 이제 일단 생각할 수 있는 아까 이격도 차원에서는 마이크론이 무슨 뭐 샌디스크니 이제 반도체 그것도 미국에도 장비주 등등 보면은 이격도라는 설명으로는 충분히 이해가 돼요. 앞으로도 메모리 수요 좋을 것이고 계속해서 이제 칩이 없어서 다들 절절 매다 보니까 실적 좋아질 거고 해서 올라가는데 이 올라가는 이 속도나 기울기가 이게 그냥 이렇게는 못 가겠다 싶어서 그거 하는 거고 그런데 그리고 지금 이제 회색 코뿔소라고 언급하셨던 이제 결국 연준을 비롯해서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금리를 더 내리기보다는 올릴 거야. 이거는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도 이제 뭐랄까 한 몇 달 전부터 케빈 오시를 갖다 임명했을 때부터 계속해서 우리가 들어왔던 얘기고 그런데 첫째 그래서 미국의 반도체 주도 좀 이렇게 출렁출렁 거리면는데 우리는 왜 유난히 매일 사이드카 아니면 서킷 브레이크냐. 오늘 그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이제는 뭐 아까는 뭐 방송 중에 사이드카가 매수 사이드카가 떴는데 밑에 그 빨간 그 속보도 안 떠요. 이제 당연한 줄 알고 이제 사이드카는 한 8%, 서킷 브레이크는 한 10% 하자. 뭐 이런 얘기도 나와가지고 너무 매일 나온다. 뭐 이런 얘기도 이 변동성은 우리 한국 증시만의 이 유난한 변동성 이것도 한번 짚어주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그 회색 코뿔소를 보는 게 외국인밖에 없는지 어쨌거나 토탈리 보면은 뭐 개인 중에도 파는 사람 있고 사는 사람 있고 해서 장 끝나고 나면 개인이라 해서 보면 늘 순매수인데 오늘도 개인 순매수 개인 순매도입니다만 기관 저거 전부 저 ETF 자금이라 본다면 오늘도 개인은 순매수예요. 그러면 개인들은 회색 코뿔소 충분히 인지는 하고 있지만 달라들지 않는다. 내지는 어쨌거나 이거는 무조건 사야 된다. 아까 말씀하신 그것도 볼크 이래 그린스펀 이래 무슨 버냉키 뭐 등등 해서 이렇게 했습니다만 결국은 안 팔고 들고 있었으면 지금 다 엄청난 건데 저 흔들리는 와중에서 이제 B2가 이제 흔들리는 거고 뭐 그런 차원입니다. 우선 이격 차원에서 그런 건 알겠는데
지금 대부분의 토론방이나 이런 데서 이제 반응은 야 이거 2배짜리 이거 없애라. 아니 우리는 뭐 2배예요. 미국은 3배도 있고 홍콩도 이미 있었고 보아하니 그 뭐 홍콩 같은데 아니면 미국에 뭐 속설 이런 거 3배짜리 한다고 나가니까 환율 올라서고 에이 우리 만들어줘 뭐 이랬던 그 같은데 분위기는 거래 대금이나 비중 보니까 똑같은 파생 2배짜리 3배짜리 뭐 이런 걸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유별나요. 그리고 뭐 다른 데서 저 미국에서 반도체 비중하고 우리 한국에서의 삼성전자 하이닉스 비중은 또 다르잖아요. 지금 대표님 보시기에 이거 변동성이 이거 깔아앉겠습니까? 지금 이대로 간다면은. 변동성은 나중에는 가라앉겠지만 이게 좋은 현상은 아니죠. 좋은 현상은 아니죠. 네, 변동성이 크다는 거는 이게 우리나라 멀티플에 있어서도 변동성이 이렇게 심하다? 뭔가 좀 이상한 거거든요. 예, 많이 이상하죠 지금. 그러면 그 변동성의 원인 중에 하나가 방금 말씀하셨던 최근에 이제 2배짜리 ETF도 상장을 했고 이런 부분인데요. 근데 제가 그 하나 우리 방송에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 해외도 2배짜리가 있으니까 코르 3배짜리도 있으니까 예. 그래서 우리도 만들어줘야 된다. 이런 논리로 만든 건데 예. 주식시장의 순기능이 뭐냐면 그죠? 주식시장에 분명히 스페큘레이터라고 하는 투기적 거래자가 있어야 됩니다. 신용투자자도 있어야 되고 공매도 투자자도 있어야 거래량이 풍부해지고 가격 발견의 기능이 예. 생기는 거잖아요. 예. 그건 맞지만 그런데 3배짜리 해외 나가서 3배짜리 하는 거 그거는 해외 불법 원정 도박 근절시키고 있잖아요. 불법이잖아요. 3배짜리 나가서 하는 거는 투자가 아니에요. 무조건 필패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죠? 3배짜리 코르나 이런 거 무조건 필패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금융당국에서 해외 투자를 하는 거는 안 막으셔도 되지만 3배짜리는 매매가 안 되게끔 금지시켜야 됩니다. 그거는 도박이에요. 도박. 네. 도박을 그걸 갖다가 그대로 방치를 한다. 아, 개인의 자유다. 개인의 자유인데 왜 필리핀 가서 뭐 옛날에 신정환 씨도 가가지고 불법 도박으로 문제가 생겼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하면 안 되게끔 아예 계좌를 증권사에다가 지침을 내려가지고 그거는 못하게 만들어야 되는 게 맞고요. 근데 이제 2배짜리 같은 경우에는 뭐 홍콩에도 상장돼 있고 한데 이 2배짜리 때문에 여러 가지 최근에 변동성이 커지고는 있지만 아니 그러한 진단에는 동의하십니까? 2배짜리 레버리지가 크다 이게 이 변동성 이 미친 변동성이 그 2배짜리 레버리지도 많이 작용한다. 100% 작용하죠. 그거는 100%. 예, 그거는 이제 파생을 해본 사람들은 아시는데요. 지금 삼성전자 2배짜리, 하이닉스 2배짜리에 예. 우리 투자자들이 잘못 알고 계신 것 중에 하나는 내가 삼성전자 2배짜리를 사면 네. 거기에는 삼성전자를 2배 사놓고 있다라고 착각하시거든요. 삼성전자를 2배 사놓고 있는 게 아니라 삼성전자 주식 선물을 2배 사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2배의 개념은 오늘 종가 대비 내일의 시장 변동성의 주가 변동성의 2배가 되게끔 선물을 조정하게 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매일 종가 기준으로 이게 또 선물을 조정합니다. 그러면 이 선물 포지션에 따라서 베이시스가 선물로 많이 몰리게 되면 베이시스가 늘어나게 되고 베이시스가 늘어나면 선물 매도 주식 매수하면서 파생 차익 거래 매수가 들어오면서 당연히 변동성이 커질 수밖에 없는 거죠. 예. 그래서 2배짜리가 분명히 변동성을 키운 건 맞지만 이런 현상이 계속 지속되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전 세계적으로 반도체가 주도주다 보니까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고요. 요즘 뭐 2차 전지 얘기하는 사람 별로 없지 않습니까? 3년 전에 뭐 2차 전지, 예. 2차 전지, 2차 전지 했을 때 그때 2차 전지의 변동성이 컸지만 그래서 이 부분은 2배짜리가 주식에 우리나라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코스피의 50% 이상을 차지하다 보니까 그냥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 근데 이걸 이제 지금 와서 또 없앨 수도 없는 거 아니에요, 현실적으로. 네. 2배짜리는 그래도 투자자들이 제대로 이해하고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 이해 중에 하나가
2배짜리를 내가 돈이 얼마 안 되니까 나는 앞으로 삼성전자 2배 레버리지, 하이닉스 2배 레버리지를 장기적으로 모아가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예. 절대 아니라는 거. 예, 그걸 모아가다 보면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장기적으로 한 3년 동안에 2배 올랐는데 왔다 갔다 하는 사이에 2배 올랐는데 내 2배짜리는 안 올라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예, 그 부분은 정확하게 이해하시고 투자하셔야 되고 2배짜리는 어쨌든 단기적으로 트레이딩하는 용으로 쓰셔야 되지 장기 투자하는 거는 아니다. 그렇게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근데 오늘 저는 뭐 나름대로 이렇게 그냥 기술적으로 접근하다 보니까 이제 얼추 우리 지수도 그렇고 우리 지수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뭐 결정적인 종목인 삼성전자도 그렇고 뭐 한 고점 대비 한 20% 정도 밀리고 나서 고점 대비 20%면 적지 않은 뭐 나름대로 조정은 조정이라고 할 만한데 여기서 당장 뭐 미국이 어떻게 되든 뭐 할 것 없이 원웨이로 여기서 계속 다음 주 가서도 빠지고 이렇게는 안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오늘 뭐 인상적인 한 10시부터 이렇게 확 돌아섰는 그것도 그렇고 지금 이제 살짝 이렇게 해서 이제 다음 주 또 이제 한 하루 이틀 또 이렇게 올라가면서 또 사이드 카나 올라나 뭐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되면 이제 많이들 그거 할 것 같아요. 자 이제 저점 봤다. 7월 초에 그걸로 저점 봤다는 이제 뷰와 설명들이 많이 이렇게 또 그거 할 거고 아니다. 이거는 아직까지는 이 조정 국면에서 기술적 반등으로 봐야 되겠다 하는 뭐 이런 이제 뷰가 부딪힐 것 같아요. 이제 각자 어떻게 될지는 가봐야 되는 거지만 우리 박 대표님이 현 상황에서 이걸 갖다 이제 조정 끝으로 보시는지 아니면 조정 국면에서의 지금 이제 반등장으로 보시는지 오늘 시장 흐름으로 봤을 때. 네. 지난 제가 2달마다 출연하지 않습니까? 글쎄, 예. 네. 2달 전에는 이제 현금 비중을 늘리셔야 됩니다. 네, 했었는데 그 현금 비중 늘리라 했었는데 시장은 9,300 같잖아. 뭐 이럴 수가 있잖아요. 예. 그런데 시장은 코스피는 9,300 갔는데요. 지금 코스닥 그다음에 그러니까. 코스피 소형주 다 연초 이후 마이너스 났습니다. 예. 그래서 K 증시인가 봐요. 코스피 반도체만 쭉 나머지는 아래로. 네. 그래서 그동안에 아마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 삼성전기를 제외하고 들고 있는 분들은 조선방산도 뭐 고점 대비 뭐 30% 40% 빠진 거 보다고요. 뭐 삼양식품 불 닦고 끄면 아니 이런 주식은 왜 빠지는 거지? 뭐 그렇게 많이들 좀 허탈하신 부분들이 많으실 건데 그거는 삼성전자 하이닉스로 쏠림 현상에 의한 왜곡 현상이다. 지금 이제 코스피 소형주 차트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아이고 소형주. 네. 4월 요때 제가 뭐 2달마다 예. 나오니까 그때 이제 현금 비중을 말씀드렸는데 지금 보시면 3천이 2천 갔어요. 3천이 2천 갔다고요? 예. 소형주 차트는 3,062가 2,150까지 빠졌거든요. 그리고 이 레벨이 언제 레벨이냐면 2025년 4월하고 비슷합니다. 그래서 소형주 그것도 코스닥도 아니에요. 코스피 소형주는 그냥 우리나라 코스피 2,500에 다시 돌아간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코스닥도 지금 연초 대비 마이너스가 날 정도로 그래서 굉장한 소외감을 느끼실 수가 있는데 그 원인은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강세를 보이며 주식형 펀드에서 삼전 하이닉스를 시총 비중만큼 갖고 있지 않으면 시장을 아주 심하게 언더퍼폼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시장은 올라갔는데 9천 넘어간 걸 보면서 내 계좌도 수익 많이 났나 내 펀드도 수익 많이 났나 봤더니 뭐야 수익 안 났네. 이렇게 되면 기관 펀드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를 벤치마킹 하도록 돼 있는데 시장 대비 많이 언더퍼폼 하잖아요. 예. 그러면 펀드를 뺏깁니다. 펀드 회수 조치당하죠. 글쎄. 회수 조치당하고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많이 갖고 있는 운용사로 넘기거든요. 그러면 그 펀드에서 갖고 있는 중소형주 다 팔아버리고 삼성전자 하이닉스로 갈아타고 그런 현상이 나타나면서 이렇게 하락이 가속화되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고요. 그러면 또 최근에 그런 얘기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번 주도주는 삼전 하이닉스이기 때문에 삼전 하이닉스 빠지고 나면 장 끝나는 거다. 이런 얘기 하시는 분 많거든요. 그런데 아니에요. 예.
삼전 하이닉스 끝나면 장이 끝나는 게 아니다라는 부분이 이번에 지금 금리가 높은 상황에서 철저하게 실적 좋은 주식만 가는 장이거든요. 예. 그래서 미국은 엔비디아부터 먼저 시작했었고요. 어. GPU 때문에 23년, 24년에도 실적이 많이 났으니까 삼성전자 24년, 25년 초까지 콜 테스트 통과 못했다 해가지고 낸드 마이너스 나고 수익만 안 나올 때 하이닉슨 가는데 삼성전자 못 갔잖아요. 예. 예, 그 정도로 철저하게 지금 실적 장세예요. 그때 전자가 못 갈 때는 조방원이 갔었고 클래시스 같은 게 갔었고 엔터 같은 게 갔었고 그러다가 최근에 반도체가 뭐 낸드, 디램, 범용 반도체까지 다 급등을 하다 보니까 최근에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올라가면서 삼성전자 하이닉스 없는 펀드에서 종목을 까고 삼전 하이닉스로 옮겨가면서 방금 보셨던 중소형주 코스닥이 박살나는 그런 모습이 나왔는데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나중에 꺾이잖아요. 언제 꺾일지는 모르겠지만 그 꺾이는 시점이 작년 9월부터 반도체가 급등을 했기 때문에 올 9월, 10월, 11월 내년 1, 2, 3이 되면 이제는 저 밑에 1불, 2불에서 시작한 게 아니라 10불에서 YOY 이러면서 확실히 전년 동월 대비 기울기가 확 증가율이 꺾이게 됩니다. 예, 그렇게 되면 이제는 삼성전자 하이닉스보다도 이익 성장이 많이 나오는 게 또 뭐가 있지 찾게 되고요. 네. 예, 그런 실적이 나오는 주식으로 또 순환매가 돌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여기서 이 바닥에서 손절하고 삼성전자 하이닉스로 갈아타야 되나 이런 분들한테 제가 드리는 말씀이 삼성전자 최근에 돈 버신 주주분들 보면 예전부터 그 삼성전자 엄청나게 비아냥 예, 예. 당했었잖아요. 무슨 예. 삼성전자냐. 어. 그걸 오랫동안 견디고 인내하신 분들이 보상받는 그런 장이잖아요. 그래서 최근에 이렇게 많이 빠진 주식들도 언제까지냐? 제가 뭐 아직 1년 더 기다려야 됩니다. 이게 아니고요. 네. 예, 한 9월 정도 지나서부터는 9월, 10월, 11월 지나서부터는 반도체의 이익 증감률이 이제 좀 둔화되는 모습과 함께 이렇게 죽어 있던 종목들이 이제 살아날 거니까 한 3개월만 더 견디시면 예. 그리고 돈 있으시면 밑에서 물타기 하셔도 된다는 거죠. 예. 한번 코스피 소형주 잠깐만 한번 띄워주시죠. 아까 봤던 차트입니다만. 네. 그러니까요. 지금 이제 이 차트를 보고 이제 박 대표께서 말씀하신 건데, 자 여기서 이걸 보고 야 던지기 아깝네요 그림이. 아 근데 미국은 지금 기술주들 특히 잘 나가던 애들 반도체 관련주들 이렇게 빠지면은 하다못해 맥도날드, 나이키 뭐 이런 애들이 올라가기도 해서 다우는 또 사상 최고치 경신 아닙니까? 거기는 보니까 반도체에서 차익 실현하고 나왔다고 해서 돈 들고 시장 밖으로 나가는 게 아니고 들어오는 놈 그쪽으로 또 가요. 뭐 가치주가 됐건 경기 민감주가 됐건 뭐 그런 식으로 가는데 우리는 그동안에 이번 주에 제 기억에 하루 정도밖에 없었는 것 같은데 저 반도체 빠진다고 코스닥 좀 오르고 중소형주들 좀 이렇게 반짝 한번 숨 쉰 게 하루 정도였고 지금까지는 반도체 오른다고 소외되고 야들 빠질 때는 같이 빠졌어요. 이것도 좀 이제 달라질 수 있겠죠. 네, 미국 시장을 말씀드리면 이제 미국 작년만 하더라도 우리 서학개미 투자분들이 미국 주식 100조 사셨거든요. 그런데 어떤 주식을 사셨냐? M7 중심으로 샀어요. 글쎄. 그래서 요즘 되게 답답하실 거예요. M7이 그동안은 M7만 올라가는 장이었는데 왜 내가 사니까 안 올라가? 글쎄. 예, 이러실 거라고요. 예. 근데 M7이 왜 못 올라가고 언제 M7이 이제 반등이 들어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계셔야 되는데 M7이 언제부터 못 올라갔냐면요. 작년 9월, 10월, 11월부터 반도체가 급등하면서부터 M7이 안 올라갑니다. 그래 맞아요. 네. 예. 그리고 이게 되게 재미난 현상이 일어나는데 우리가 반도체 메모리 주식을 언제 팔아야 되느냐? 앞단에 있는 반도체를 사주는 데이터 센터에 공격적으로 투자하는 이 M7,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아마존 이런 애들이 실적 발표할 때 다음 분기에 캐펙스 가이던스를 주잖아요. 그래서 그 가이던스가 꺾일 때 팔아야지
이번에는 가이던스 어떻게 주지 봤더니 예. 계속 캐펙스 가이던스가 계속 올라갔거든요. 근데 그 올라간 이유 중에 하나가 반도체 가격이 급등했기 때문에 실제로는 500억 정도 생각을 했는데 요즘 노트북 가격 다 올랐잖아요. 예. 애플이 뭐 노트북부터 핸드폰 가격 다 올린댔잖아요. 그러면 그만큼 뭔가를 더 주느냐 아니다. 그냥 그 부품 가격이 올라서 올라간 거잖아요. 그래서 그 캐펙스 가이던스에는 데이터 센터를 한 개 만들 걸 두 개 만든다는 개념이 아니라 거기에 들어가는 낸드 가격이라든지 디램 가격이 급등을 해서 예. 팀쿡이 막 짜증을 냈었잖아요. 예. 아니 원래 500억만 주면 되는데 막 이걸 1000억을 줘야 되다 보니까 그래서 이 캐펙스 가이던스를 보면 캐펙스 가이던스가 계속 늘어나네 하면서 앞으로도 반도체 수요는 계속 늘어날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는 데이터 센터를 하나 짓는 걸 두 개 짓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예. 그냥 반도체 가격이 급등을 해서 그렇게 착시가 나오고 있는 거고요. 근데 어쨌든 그 미국 주식을 우리가 투자를 하시는 이유 중에 하나가 주주 환원율이 높잖아요. 예. 그러면 주주 환원을 하는 그 재원은 어디서 나오느냐? 영업 현금 흐름이 들어오고 거기서 캐펙스 투자해야 되는 걸 빼면 그게 예. 순현금 흐름으로 프리 캐시 플로우라고 하잖아요. 그 프리 캐시 플로우를 가지고 배당을 주든 자사주 매입을 하든 해서 주주 환원을 하는데 이 캐펙스가 계속 비대해지잖아요. 예. 그러면 순현금 흐름이 최근에 M7 종목들이 마이너스로 돌아서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돈이 없다 보니까 회사채 발행해서 투자를 한다고 그러고 그러다 보니까 주주들 입장에서는 야 저렇게 캐펙스에 투자를 하다 보면 그게 Q가 늘어나는 게 아니라 반도체 가격이 급등해서 비용만 늘어나다 보니까 예. 야 이거 우리 주주들한테 돌아올 몫이 없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지금 M7이 약하다는 거죠. 예. 근데 반도체 가격이 이제 떨어지기 시작하잖아요. 예. 그러면 기다렸다는 듯이 미국의 소프트웨어 기업들 그리고 이런 M7 기업들이 반등이 들어갈 겁니다. 그 구조를 이해하지 못하고 계시면 왜 내가 사니까 안 올라가? 네, 이런 현상이 되고 그러면 이 반도체는 그러면 영원히 예. 안 떨어질 거냐? 근데 이번에 중요한 사건이 하나 그저께 있었던 거죠. 예. 그 메타에서 그동안에 23년, 24년도에 엔비디아의 GPU를 제일 많이 사간 빅테크 기업이 어디냐면 메타랑 마이크로소프트였거든요. 그렇게 막 질러댔는데 야 그렇게 질러대서 이렇게 엄청난 컴퓨팅 파워를 만들어놨는데 활용이 뭐야 왜 이걸 활용을 못하고 있어? 그러다 보니까 이거 좀 활용해봐 예. 하다 보니까 야 이거 클라우드 임대 줄까? 요만큼 임대 줄까? 그 소식에 지금 계속 컴퓨팅 파워가 뭐 토큰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가면서 계속 이게 캐파가 모자란 거 아니야라고 했다가 예. 뭐야 남아돈다고? 예. 그러면 다음 가이던스에서 캐펙스 투자하는 부분이 이제는 꺾이는 거 아니냐 이러면서 지금 주가가 빠지는 거고요. 예. 그런 의미에서 지금 범용 반도체에 해당됐던 낸드를 가장 많이 생산하는 기업 중에 하나가 샌디스크 같은 기업이 주가가 막 예. 10%씩 예. 확 빠지는 거죠. 거기에다가 또 하나 더 있죠. 그래도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작으니까. 근데 이 공급단에서 최근에 양쯔 메모리가 낸드 만드는 회사잖아요. 양쯔 메모리가 시장 점유율이 13%나 됩니다. 글로벌. 예, 글로벌. 오. 마이크론이 13%고요. 샌디스크가 10%거든요. 예. 예. 근데 양쯔 메모리가 올해 상장을 할 거거든요. 그리고 올해 들어와서 낸드 가격이 급등하면서 떼돈을 벌고 있거든요. 이 떼돈 플러스 IPO하면서 받은 돈으로 걔네들은 엄청난 캐펙스 투자를 할 겁니다. 그러면서 걔네들이 목표로 하는 게 2028년 되면 마켓쉐어 전 세계 마켓쉐어 20%까지 하겠다. 그러면 야 니네들 거 누가 사준다고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누가 사줄까요? 중국 기업이 사겠죠. 지금 우리나라 이번에 6월 수출 동향 보면요. 그 1,022억 달러 중에서 440억 달러가 반도체잖아요. 네. 근데 그 반도체 수출 중에서 미국하고 중국하고 비중이 어디가 클 것 같습니까? 미국에서 빅테크 기업들이 막 질러대니까 반도체 수출이 미국이 많을 것 같잖아요. 중국이 훨씬 많아요. 그런데 중국에서
양쯔나 창신이 생산하는 메모리는 자국 내 시장에서 다 소화가 됩니다. 왜냐하면 중국 정부가 그렇게 배터리도 키웠으니까. 반도체 굴기하면서 2016년도에 만들어서 네. 중국 정부가 그동안에 흑자 한 번도 안 났는데 지금까지 키워왔거든요. 그러면 캡티브 마켓이 엄청난 캡티브 마켓이 있다는 네. 거죠. 그런 부분들이 또 하나의 우려가 되면서 결국은 내년 정도 되면 이 반도체 가격도 많이 떨어질 건데 내년까지는 뭐 괜찮다 이러고 있잖아요. 근데 내후년에 양쯔나 창신이 생산하는 반도체의 공급 과잉을 내년에 미리 선반영하면서 이제 가격이 떨어질 건데 그렇게 되면 기다렸다는 듯이 미국의 M7 종목들, 미국의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반등이 들어갈 거기 때문에 예. 그쪽에 투자하고 계신 분들은 뭐 길지도 않아요. 그냥 뭐 1년 계속 그냥 들고 가시면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남은 시간은 우리 대표님 네. 26페이지 7월 주식시장 전망 및 전략 요거 한번 좀 설명해 주시죠. 네, 그래서 시장 전망 요즘 이 변동성이 심한 시장을 어떻게 전망하겠어요? 제가 이거 전망 자료 만들 때마다 요즘 엄청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야, 근데 오늘 자료 짠하다. 파워포인트 아니고 A4 용지에 그냥 이 옛날 생각나네. 네. 근데 제가 지금 보니까 26페이지인데. 예, 26페이지인데 예. 26페이지를 설명하기 전에 중요한 걸 하나 말씀드려야 돼요. 예. 우리나라 코스피는 이 미국 제조 PMI하고 거의 똑같이 움직인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요? 예, ISM 제조 PMI가 보면 2017년, 18년 쭉 올라가다가 이때도 이제 우리나라 반도체가 실적이 되게 좋았었고요. 그러면서 이 팡 기업들의 데이터 센터 투자가 앞으로도 계속 지속될 거기 때문에 주가는 내년에도 좋을 거야 했다가 결국 ISM 제조 PMI가 19년, 20년에 빠집니다. 아, 그러네. 예, 빠지면서 코로나 왔을 때 바닥 치고 또 확 올라가 버렸네. 그렇죠. 이때 코로나 왔을 때도 코로나만 보면서 사람들이 아니야 지금 실물 경기가 안 좋은데 뭐 이랬는데 실제로 ISM 제조 PMI는 빠르게 반등 들어갔었죠. 그래서 21년 요 4월쯤에 고점이 나왔고요. 네. 우리나라 코스피가 6월 25일 날 고점이 맞아요. 나왔었거든요. 그러고 나서 결국은 빠지지 그러네. 않습니까? 그죠? 네. 그런데 이 긍정적인 게 뭐냐면요. 네. 23년, 24년 여기 보면 50 이상 못 올라와요. 못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되게 오래 쉬었습니다. 23, 24, 25년. 3년 내내 쉬었어요. 우리도 쉬었죠. 그래서 우리 시장이 국장 탈출 얘기가 나왔던 글쎄. 게 아니 미국은 계속 올라가는데 우리는 뭐야 하면서 박스권에서 왔다 갔다 예, 그랬던 거고요. 그런데 지금 3년 반 만에 ISM 제조 PMI가 이렇게 53, 54 뭐 이러면서 최근에 그저께 나왔던 ISM 제조 PMI는 살짝 꺾이긴 했지만 추세가 이제 돌아서는 거 아니야? 이런 느낌이 들고 이게 제조 PMI잖아요. 예. 구매 관리자, 펄처스 매니저한테 물어본 설문지인데 그러면 미국의 제조업은 지금 부활하고 있나? 부활하고 있죠.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에다가 공장 지어라고 그렇게 압박을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앞으로 일본, 우리나라 이 삥 뜯어가면서 네. 우리한테 연 200억 달러, 전체 3,500억, 저쪽에 일본에 5,500억. 그래서 PMI가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걸 보면 아 우리나라 시장이 내년까지는 살아있다. 예, 이 큰 그림을 먼저 말씀드리고요. 큰 그림. 그래서 짧은 조정을 왜 오느냐? 아 연준에서 금리 인상하면 이게 22년처럼 올리는 거 아니야? 이 두려움 때문에 오는 건데 실질적으로 이번에 6월달에 반도체 그 월드컵 특수가 끝나잖아요. 그러면 7월부터는 고용 악화. 왜냐하면 다 자를 거니까요. 고용 악화 나오고요. 지금 WTI가 60불 때까지 떨어졌잖아요. 이제, 예. 70 깨졌어요. 예. 근데 우리나라도 휘발유가 이번 주부터 100원 떨어졌지 않습니까? 그게 레깅 효과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미국의 CPI도 8월, 9월로 떨어가면 그때 되면 다시 저는 4% 이하로 떨어지나 봅니다. 그래서 CPI도 떨어지고 고용도 악화되고 이러면 연준의 금리 인상은 더 이상 못하게 되고요. 그래서 7월 29일 날 한 번 정도 올리고
끝나는 이슈라는 거죠. 그리고 9월 말 되면 두 번째 금리 인상을 하는 게 아니라 야 9월 말에는 다시 금리 인하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런 그런 분위기로. 얘기로 바뀌면서 9월, 10월 언저리부터 시장이 바닥을 잡으면서 내년 시장 강한 시장을 바라보면서 다시 랠리가 이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원래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찬바람이 될 때 주식 투자하고 네. 그게 10월 말이거든요. 예. 할로윈 때 투자를 하고 날이 더워지면 주식 팔라. 그게 세리메이였는데 지금 7월 달에 주식을 하고 계시는 분들은 이 변동성에 엄청 스트레스 받으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그 팁이 아예 주식 그냥 30%나 주식 50% 줄이고 저희 고객분들 보고도 제가 그래요. 뭐 그 집 사는데 돈 필요하세요? 찾아가세요. 한 50% 찾아가세요. 이러거든요. 그러고 나서 왜냐하면 지금은 계륵장이니까. 그리고 10월 달부터 10월 말에 돈이 뭐 생기신다고 하는 분은 그냥 10월 말에 넣으세요. 그냥 속 편하게. 그리고 내년장은 아주 또 센 장이 도래한다는 거죠. 그렇게 이제 큰 그림을 먼저 이해를 해 놓으시고 이번 7월 달은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 레버리지 투자가 너무 심해요. 아까 맞아요. 우리가 두 우리만 배짜리도 그런 거 얘기했었지만 아니고. 레버리지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이번에도 한번 털고 가는 그런 모습이 이제 전개되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7월, 8월에 이 7월 말에 아무래도 금리 인상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창신 메모리가 상장하는 거 뭐 등등 감안을 해서 그래서 이번에 빠지면 또 한 7,050까지 정도 빠질 수가 있고 이번 7월 달에는 위로는 한 8,600 요 정도 선에서 좀 왔다 갔다 하고 아까 이격도 보여드렸잖아요. 예.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게 RSI인데 RSI 지금 코스피 주간 차트로 이게 10년 차트거든요. 2016년부터 지금 위클리예요? 위클리 차트입니까? 위클리 차트로 10년인데 이렇게 RSI가 뭐 과열 그리고 지금 보시면 아주 과열. 네. 그 이런 걸 저희 고객분들한테도 보여드리면서 지금부터 10월 말까지는 왔다 갔다 하는 장이니까 너무 기대하지 마시고 계좌 덮어놓고 좀 쉬는 것도 투자다. 그게 지난번에 와서 제가 말씀드렸던 거죠. 쉬는 것도 투자라. 쉬는 것도 투자다. 그게 쉬다 보면 기회를 줍니다. 이렇게 뭐 7,600, 뭐 7,200 뭐 이런 데서 또 살 기회를 준다는 거죠. 그래서 너무 최근에 한 방송사에서 2주 전에 저한테 와가지고 10,000포인트 돌파 축하 메시지 녹화하고 갔거든요. 네. 녹화 찍으시고 제가 가시는 PD분한테 예. 근데 이거 반영 안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왜냐면 이격이 또 130 넘고 있었거든요. 글쎄. 그리고 FMC 회의, 그다음에 CPI 이런 걸 제가 다 감안하니까 7월 달까지는 만 못 들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만 못 들는 걸 일단 7, 8, 9, 요 3분기 동안에는 만 돌파는 어려울 건데 그것보다는 오히려 현금을 가지고 있다가 이렇게 이 9,000에서 한 6,500 하면 7,500 밑으로 내려가면 또 사도 되거든요. 그런 전략으로 좀 임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혹시 환율 많이 떨어진 뭐 이유 좀 들으신 거 있으세요? 특별히? 환율은 소장님이 전문가시지 않습니까? 요새는 환율도 모르겠습니다 이게. 야, 뭐 최근 들어서 달러 인덱스하고 뭐 비스무리하게 가긴 갔는데, 야 이거 뭐 전혀 여기도 변동성은 마찬가지네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환율 얘기 나왔으니까 요 한마디만 해드리면요. 그러시죠. 제가 또 시장을 강하게 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 여기 10년 차트를 제가 보여드렸잖아요. 예. 근데 요 밑에 위에는 와 과열 RSI는 좀 과열이고. 과열이고 고점 나오고 그때 고점 나왔을 때 항상 같이 고점이 나오는 게 이게 원달러 환율이 1,020원까지 빠졌었거든요. 2018년에. 그리고 코로나 때는 1,080원까지 빠졌었거든요. 근데 지금 1,550원이잖아요. 그리고 환율이 이렇게 급등을 할 때마다 항상 보면 이 뉴스에서나 뭐 큰 위기 오는 것처럼 얘기하잖아요. 실제로 뭔가 작은 위기들이 와서 환율이 급등을 했잖아요. 그럴 때마다 우스갯소리로 저희 사촌 누나가 항상 전화 옵니다. 세희가 달러 사야 되는 거 아니냐고. 그럴 때마다 제가 누나 달러 사는 게 아니라 이럴 때는
수출을 잘해서 이 킹달러를 마구마구 벌어 들여오는 수출 기업 사야 된다고 그 얘기를 늘 말씀드리다 예. 보니까 이제는 계몽이 되셨어요. 그러면 이렇게 환율이 막 치고 올라갔을 때는 항상 우리가 주식을 매수할 찬스였다는 거죠. 매수할 찬스였는데 지금 위기가 뭐 위기 비스무리한 게 뭐 왔다가 갔다가 하는데 환율이 여전히 좋잖아요. 네. 그래서 내년까지도 어떤 주식으로 우리가 매매를 해야 되냐? 반도체가 됐든 조선이 됐든 뭐 삼양식품이 됐든 아니면 바이오 수출 기업이든 네. 철저하게 수출 기업들이 지금은 뒤에서 막 웃고 있는 국면이라는 거죠. 네, 떼돈을 벌고 있으니까 네, 수출 기업에 초점을 맞추셔서 내년까지 큰 수익을 내실 수 있는 장인데 단지 요 뜨거울 때 이 뜨거운 여름에는 잠시 네, 좀 쉬는 마인드로 수비하는 마인드로 투자하십시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러니 뭐 길게 봤을 때 뭐 도망갈 타이밍으로 보는 건 아니지만 지금 조금 어느 정도의 변동성 장세 속에서 좀 어려운 장이 왔다. 네. 이번 7, 8월은 뭐 서머랠리 한때 서머랠리보다도 오히려 진 빠지는 장이 될 수가 있겠네. 제가 옛날부터 하는 얘기가요. 썸머 랠리에 속지 말라고. 그게 썸머 랠리라는 말이 왜냐면 7월 초까지가 장이 되게 강하거든요. 그러면서 와 썸머 랠리 아니냐 하는데 2024년도에도 7월 말부터 시장 박살 났었잖아요. 그리고 항상 보면 이 8, 9월 달 장이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그러네요. 썸머 랠리는 속지 마라. 차라리 막 서머랠리보다 산타랠리를 믿겠다. 예, 산타랠리는 믿어도 되지만 썸머랠리에는 속지 말자. 서머랠리는 막 해마다 이때쯤 되면 또 이렇게 우리가 보는데 과거에 그러네요. 경험적으로 뭐 여름에 별로 알겠습니다.